이 지뢰밭에서 나보다 빠르면 귀순하고 내 아이를 낳아주지. 판문점 한복판에서 만난 북한 여장교의 아찔한 도발, 그 내기에서 이기고 북한년을 탈북한 707 특전사 대위의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면 더 좋은 사연으로 보답하겠습니다. 판문점. 이름만 들어도 숨이 멎는 지구상 유일의 분단 국가가 서로의 심장을 겨누고 있는 비극의 무대. 낮에는 푸른 유엔기와 붉은 인공기가 불과 수십 걸음을 사이에 두고 팽팽한 정적 속에서 펄럭이지만 밤이 되면 이곳은 인간이 아닌 것들의 땅으로 변모했다. 여름의 한복판, 끈적한 습기가 온몸을 감싸는 한밤중이었다. 달빛조차 구름 뒤에 몸을 숨긴 금음. 공동경비구역 JSA의 밝은 조명탑 불빛이 닿지 않는 돌아오지 않는 달이 넘어 사천강이 뱀처럼 휘감아 도는 숲풀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이 죽음의 정적 속을 한 명의 그림자가 유령처럼 움직이고 있었다. 대한민국 육군 특수전사령부 제707 특수임무단 100호 부대 소속 강지혁 대위. 그의 얼굴은 검은 위장 크림으로 덮여 있었고 칠흑 같은 특수 전투복은 주변의 어둠과 완벽하게 하나가 되어 있었다. 그는 지금 이곳 공동경비구역 경비대대 JSA 경비대대의 작전구역이 아니었다. 그는 임무를 위해 파견되었으나 그의 진짜 임무는 푸른 헬멧을 쓴 헌병들의 눈을 피해 이곳 군사분 개선 MDL을 넘나드는 것이었다. 그의 임무는 회수였다. 3일 전 아군의 최고 위급 정보원이 북측 지역 깊숙한 곳에서 빼돌린 결정적 증거물. 그것이 담긴 소형 저장 장치가 이곳 판문점 인근에 약속된 투하 지점에 숨겨져 있었다. 문제는 그 지점이 군사분계선에서 북쪽으로 100m 더 들어간 사천강이 굽이치는 늪지대 인근이라는 것이었다. 이곳은 707의 정예 요원 중에서도 강지혁만이 수행할 수 있는 임무였다. 그는 발소리를 죽이는 특수 전투화를 신고 흙과 나뭇잎의 미세한 마찰음까지 제어하며 움직였다. 그의 등에는 소음기를 장착한 기관단총이 망부석처럼 붙어 있었다. 목표 지점까지 50. 귓속의 초소형 통신기로부터 아군 감시 초소 지피의 지원조 목소리가 속삭임처럼 들려왔다. 그는 손가락을 까딱해 수신 확인 신호를 보냈다. 바로 그때였다. 강지혁의 온몸에 털이 곤두섰다. 수십 번의 실전과 수백 번의 모의 훈련으로 다져진 그의 감이 비명을 질렀다. 기척. 바람 소리가 아니었다. 맹수의 것이었다. 그것도 고도로 훈련된 인간 맹수. 그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숨을 멈추고 눈꺼풀조차 움직이지 않았다. 다목적 야간 투시경을 통해 바라본 전방은 그저 짙은 녹색의 향연일 뿐이었다. 여론 반응은 없었다. 하지만 그는 알았다. 있다. 그는 천천히 시선을 돌렸다. 그리고 마침내 발견했다. 불과 20걸음 전방. 거대한 미루나무의 굵은 가지 뒤편. 그곳에 자신과 똑같은 어둠의 일부가 되어 이쪽을 응시하고 있는 또 하나의 그림자가 있었다. 북한군이었다. 하지만 일반적인 전방 초소의 경계병이 아니었다. 그 자세, 그 위장술, 그리고 이 거리까지 접근하도록 자신에게 기척을 들키지 않은 그 능력. 보통 내기가 아니었다. 정찰총국. 강지혁의 등줄기에 식은 땀 한 줄기가 흘렀다. 정찰총국 직속 특수작전군. 그들 역시 이곳에서 무언가를 기다리거나 혹은 자신과 같은 손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시간이 멎었다. 귓가에 울리던 매미 소리와 풀벌레 소리가 멀리 사라지고 오직 두 사람의 심장 박동만이 이 작은 숲을 지배하는 듯 했다. 먼저 총을 쏘는 것은 자살행위였다. 이곳 판문점 인근의 비무장지대에서 총성이 울린다는 것. 그것은 단순한 교전을 넘어 남북 전체의 확성기가 동시에 켜지는 것을 의미했다. 양측의 모든 감시 자산이 이 한 점으로 불벼락을 쏟아낼 것이다.
그림자가 먼저 움직였다. 미루나무 뒤에서 천천히 모습을 드러낸 것은 놀랍게도 여성이었다. 날렵한 턱선과 칠흑 같은 눈동자. 그녀 역시 위장 크림을 발랐지만 그 사이로 드러나는 매서운 눈빛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계급장은 보이지 않았으나 그녀의 손에 들린 짧은 소총 북한제 88식 보총의 단축형은 조금의 떨림도 없이 강지혁의 심장을 겨누고 있었다. 북한 인민군 특수작전군 상위 류하영. 그녀의 입이 소리 없이 움직였다. 야간 투시경을 통해 강지혁은 그녀의 입모양을 정확히 읽었다. 라. 강지혁 역시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가로저었다. 네. 팽팽한 긴장감이 활시위처럼 당겨졌다. 누가 먼저 방아쇠를 당길 것인가? 아니, 누가 먼저 이 살벌한 침묵을 깰 것인가? 류하영은 강지혁이 회수하려던 바로 그 지점, 낡은 바위 틈을 등지고 서 있었다. 그녀는 이 인물을 정확히 알고 나온 것이다. 이것은 매복이었다. 정보가 샜나? 강지혁의 머릿속이 차갑게 회전했다. 하지만 지금은 그것을 따질 때가 아니었다. 류하영은 강지혁을 도발하듯 바위 틈을 향해 총구를 까딱했다. 이것 때문에 왔나, 남조선 쥐새끼. 그녀가 다시 한번 입을 열었다. 준다. 그것은 회유이자 마지막 경고였다. 강지혁은 선택의 기로에 섰다. 임무를 포기하고 후퇴할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 모든 것을 걸고 교전을 벌일 것인가. 707의 교범에는 포기란 없었다. 그는 천천히 자신의 기관단총 안전장치를 풀었다. 그 미세한 찰칵 소리는 이 정적 속에서 천둥처럼 울려 퍼졌다. 류하영의 눈이 가늘어졌다. 어리석은 놈. 그녀 역시 방아쇠에 손가락을 걸었다. 이제 모든 것은 0.1초의 싸움이었다. 바로 그 순간 두 사람의 신경전을 비웃기라도 하듯 하늘이 찢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콰르르르릉. 그 몸의 하늘을 가르고 장대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단순한 소나기가 아니었다. 며칠간 축적된 습기가 폭발하듯 쏟아붓는 국지성 호우였다. 젠장. 강지혁의 욕설이 빗소리에 묻혔다. 야간 투시경의 시야가 빗줄기에 가려 하얗게 번졌다. 우르르. 쿵. 그리고 재앙은 하늘에서만 오지 않았다. 그들이 서 있던 사천 강변의 집안이 엄청난 양의 비를 감당하지 못하고 울부짖기 시작했다. 수십 년간 방치되었던 낡은 교통호와 여름 내내 쏟아진 비로 약해진 절개지가 동시에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류하영이 균형을 잃고 비틀거렸다. 그녀가 등지고 있던 바위 틈, 즉 강지혁의 목표물이 있던 바로 그 지점이 거대한 흙더미와 함께 강 쪽으로 쓸려 내려가기 시작했다. 안 돼. 강지혁은 임무 목표물을 향해 본능적으로 몸을 날렸다. 류하영 역시 무너지는 집안에서 벗어나기 위해 반대편으로 몸을 굴렸다. 하지만 거대한 자연의 분노 앞에서 인간은 무력했다. 두 사람의 몸은 쏟아지는 빗물, 무너지는 흙더미, 그리고 뽑혀나가는 나무 뿌리들과 함께 칠흑 같은 사천강의 급류 속으로 속수무책으로 빨려 들어갔다. 판문점의 밤은 그렇게 두 개의 적대적인 심장을 집어삼켰다. 정신을 차렸을 때 강지혁의 코를 찌른 것은 흙탕물 냄새와 피비린내였다. 그는 격렬하게 기침하며 폐 속에 물을 뱉어냈다. 온몸이 부서질 듯 아팠다. 그는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려 했지만 사방은 여전히 칠흑 같았고 귓가에는 미친 듯한 빗소리와 강물 소리만이 가득했다. 그는 휩쓸려 내려왔다. 얼마나 멀리 왔는지 알 수 없었다. 그는 간신히 강기슬게 지늘게 처박힌 나무 뿌리를 붙잡고 있었다. 젠장. 임무. 저장장치.
그는 잃어버린 임무 목표물을 떠올리며 이를 갈았다. 그리고 그는 자신을 노리던 북한군 여장교를 생각했다. 아마도 급류에 휩쓸려 저 하류 어딘가로 떠내려갔거나 혹은 그때 불과 몇 미터 떨어진 곳에서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렸다. 강지혁은 반사적으로 허리에 권총을 뽑아들었다. 그는 주머니에서 방수 처리된 소형 전술 랜턴을 꺼내 그쪽을 비췄다. 빗줄기가 어둠을 가르자 그곳에 류하영이 있었다. 그녀는 강지혁보다 더 상태가 나빠 보였다. 그녀는 무너진 2개 잔의 더미에 깔려 있었다. 거대한 콘크리트 구조물과 썩은 철근이 그녀의 하반신을 짓누르고 있었다. 그녀 역시 권총을 쥐고 있었지만 고통 때문인지 강지혁을 겨눌 힘조차 없어 보였다. 그녀의 얼굴은 빗물과 흙먼지로 범벅이 되어 아까의 그 서슬퍼런 기세는 온데간데 없었다. 2 사람의 시선이 다시 한번 허공에서 부딪혔다. 한밤중의 포식자들이었던 그들은 이제 거대한 폭우 앞에 내던져진 익사 직전의 생쥐꼴이었다. 하필이면. 류하영이 피 섞인 침을 뱉으며 중얼거렸다. 그녀는 강지혁을 노려보았다. 뭘 멍하니 보나. 남조선 놈. 지금이 기회다. 강지혁은 총을 내리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그녀에게 접근했다. 빗줄기는 더욱 거세지고 사천강의 수위는 무서운 속도로 불어나고 있었다. 그들이 있는 이 강기슭도 언제 다시 무너질지 몰랐다. 목표물은 어떻게 됐지? 강지혁이 물었다. 알게 뭐람. 흙더미 속에 파묻혔거나 저기 서해 바다까지 떠내려갔겠지. 류하영이 비웃었다. 내 놈이나. 나나. 임무는 실패다. 강지혁은 그녀를 짓누르고 있는 콘크리트 더미를 살폈다. 엄청난 무게였다. 혼자서는 절대 빠져나올 수 없다. 왼쪽 다리인가. 내 놈이 알 바 아니야. 이대로 두면 10분 안에 강물이 여기까지 차오른다. 그럼 사이좋게 물고기밥이 되겠군. 강지혁이 랜턴으로 불어나는 강물을 비췄다. 검붉은 흙탕물이 그들의 발밑까지 차오르고 있었다. 류하영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는 공화국 전사로서 적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없었다. 그것은 죽음보다 더한 치욕이었다. 꺼져. 내 눈앞에서. 사라져. 싫다면? 강지혁이 권총을 집어넣었다. 그는 그녀에게 다가가 그녀를 짓누른 콘크리트 더미의 한쪽을 잡았다. 뭐 하는 짓이야? 이봐, 북한군. 난 여기서 죽을 생각 없거든. 그리고 당신을 죽이는 것보다 이 상황을 살아서 보고하는 게 내 임무에 더 부합해. 그는 자네를 밀어내려 애썼다. 하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다. 멍청한 놈. 그건 혼자선 안 돼. 그럼 도와. 다리가 아니라 팔. 강지혁은 그녀의 손에 들린 권총을 발로 차서 멀리 날려버렸다. 그 총 따위 집어치우고 저기 보이는 철근이라도 잡아당겨. 지렛대로 쓸만한 거 없어? 류하영은 잠시 망설였다. 그녀의 자존심과 생존 본능이 격렬하게 충돌했다. 하지만 차갑게 차오르는 강물이 그녀의 허벅지를 감싸자 그녀는 본능을 택했다. 왼쪽 10m 쇠파이프. 그녀는 고통을 참으며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강지혁은 즉시 달려가 굵은 쇠파이프를 가져왔다. 내가 이걸 끼워 넣을 테니 신호를 주면 당신도 상체를 일으켜서 반대편으로 밀어. 알았나? 명령. 하지 마라. 하나, 둘, 셋. 강지혁이 쇠파이프를 틈새에 끼우고 온몸의 체중을 실어 내리눌렀다. 으아! 류하영도 비명을 지르며 상체를 일으켜 젖먹던 힘까지 다해 자네를 밀어냈다. 끼기기기.
육중한 콘크리트 더미가 쇠 파이프를 축으로 하여 아주 조금 불과 몇 센티미터 들렸다. 지금이야. 다리 빼. 류화영은 비명을 삼키며 피투성이가 된 왼쪽 다리를 자네 밑에서 거칠게 뽑아냈다. 거의 동시에 쇠 파이프가 그녀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휘어지며 자네는 다시 쿵 소리를 내며 떨어졌다. 하. 하. 두 사람은 비를 맞으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강물은 이미 그들의 허리까지 차올랐다. 젠장. 류화영이 자신의 다리를 내려다보고 경악했다. 다행히 절단되지는 않았지만 날카로운 철근이 허벅지를 관통했다. 붉은 피가 흙탕물과 뒤섞여 검붉은 강물을 만들고 있었다. 동맥. 강지혁이 즉시 그녀의 상처를 확인했다. 아니야. 다행히 동맥은 피했어. 그는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전투 배낭을 열어 응급처치 키트를 꺼냈다. 그리고는 류화영의 군복 바지를 거칠게 찢어 상처를 노출시켰다. 손대지 마. 류화영이 반사적으로 그의 손을 밀쳤다. 가만히 있어. 강지혁이 그녀의 뺨을 후려쳤다. 과다출혈로 쇼크사하고 싶나? 난 당신을 구조하는 게 아니야. 최소한의 응급처치를 하는 거지. 적이라도 부상병은 치료하는 게 제네바 협. 아니, 그냥 내 원칙이야. 그는 능숙한 솜씨로 지혈대를 꺼내 그녀의 허벅지 윗부분을 강하게 조였다. 그리고 소독약이 묻은 거즈로 상처를 틀어막고 압박붕대를 감았다. 그 과정 내내 류화영은 고통과 치욕으로 이를 악물었지만 저항하지 않았다. 일어서. 강지혁이 그녀의 팔을 잡아 일으켰다. 이제 갈라지자. 류화영이 그에게서 벗어나려 했지만 부상당한 다리로는 한 걸음도 뗄 수 없었다. 멍청하긴. 강지혁이 혀를 찼다. 이 폭우에 이 다리로 어딜 가겠다는 거야? 날이 밝으면 당신 내 수색조가 오겠지. 그때까지 살아남아야 할 것 아닌가. 그는 랜턴으로 주변을 비췄다. 불어난 강물을 피할 수 있는 곳은 단 한 군데, 저 위쪽 무너진 두 개 잔의 더미 위에 있는 작은 동굴 혹은 오래된 벙커의 입구처럼 보이는 곳뿐이었다. 저기까지 가야 해. 업혀. 뭐? 업이라고 했다. 죽어도. 내 놈 등에는. 그럼 여기서 얼어 죽든가. 강지혁이 그녀를 노려봤다. 난 간다. 그가 먼저 절벽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 류화영은 그 자리에 서서 차오르는 강물과 그의 뒷모습을 번갈아 보았다. 그녀의 선택지는 없었다. 같이 가. 그녀는 자존심을 구겨넣고 그를 향해 절뚝거리며 걸어갔다. 강지혁은 말없이 그녀가 자신의 어깨에 팔을 두르도록 도왔다. 적과 적이 서로의 체온에 의지한 채 미친 듯이 포효하는 사천강의 급류를 헤치고 위태로운 절벽을 기어오르기 시작했다. 그들이 찾아낸 곳은 오래된 벙커가 아니었다. 일제 강점기 혹은 그 이전에 파놓은 듯한 낡고 축축한 자연 동굴이었다. 입구는 좁았지만 안은 성인 2명이 겨우 비를 피할 수 있을 정도의 공간이 나왔다. 밖에서는 여전히 폭우가 세상을 집어삼킬 듯 쏟아지고 있었다. 강지혁은 류화영을 동굴 안쪽 벽에 기대어 앉혔다. 그는 자신의 배낭에서 마지막 남은 비상 담요를 꺼내 그녀의 어깨에 거칠게 던져주었다. 에이, 이게 무슨. 체온 저하로 죽는 꼴은 보기 싫군. 강지혁은 랜턴을 바닥에 내려놓고 자신 역시 반대편 벽에 기대어 앉았다. 좁은 공간. 두 사람의 무릎이 거의 맞닿을 정도였다. 침묵이 흘렀다. 동굴 밖의 빗소리가 이 침묵을 더욱 무겁게 짓눌렀다. 류화영은 어깨에 걸쳐진 담요를 내려다보았다. 따뜻했다. 며칠 만에 처음 느껴보는 온기였다. 그녀는 자신을 구해준 적, 그것도 방금 전까지 자신을 쏴 죽이려 했던 남조선 특수부대 장교를 훔쳐보았다.
그 역시 흠뻑 젖어 있었고 빗물에 위장크림이 얼룩덜룩 지워져 가고 있었다. 랜턴 불빛에 드러난 그의 얼굴은 생각보다 젊었지만 눈빛은 수십 년 묵은 바위처럼 단단했다. 왜? 구했지? 류하영이 먼저 침묵을 깼다. 목소리는 물에 젖어 심하게 갈라져 나왔다. 말했잖아. 보고해야 하니까. 강지혁이 눈을 감은 채 대답했다. 적 특수부대원과 조우. 교전 직전 천재지변 발생. 임무 목표 유실. 그리고 적 부상병 응급 처치 후 조우 지점 이탈. 이게 내 보고서 내용이 될 거다. 가소롭군. 내 놈들의 그 위선적인 인도주의. 위선? 강지혁이 눈을 떴다. 그의 눈빛이 랜턴 불빛에 번뜩였다. 당신이야말로 가소롭군. 날 매복해서 쏴 죽이려던 주제에 막상 내가 당신을 구해주니 위선이라고. 그냥 고맙다고는 못하나? 류하영은 고맙다는 말이 목구멍에 걸려 나오지 않았다. 내 놈의 도움 따위. 필요 없었어. 그냥 놔뒀으면 죽었겠지. 그럼 당신네 공화국에서는 날 쏴 죽이지 못한 겁쟁이 전사로 기억되겠군. 난 당신을 살려줌으로써 당신에게 더 큰 치욕을 준 건가? 강지혁의 말은 비수처럼 그녀의 자존심을 찔렀다. 닥쳐. 왜? 틀린 말인가? 강지혁이 그녀 쪽으로 몸을 기울였다. 당신 이름이 뭐지? 계급은? 내 놈이 알 바 아니다. 조아 류하영 상위. 순간 류하영의 눈이 경악으로 커졌다. 네. 내 놈이 어떻게 해? 당신 부대원들 무전 보안이 형편없더군. 당신이 이 구역 담당이라는 건 이미 한 달 전부터 알고 있었어. 강지혁의 말에 류하영은 전율했다. 이 남자는 707은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숙이 자신들을 파악하고 있었다. 그럼 내 놈 일부러? 아니, 당신이 오늘 그 자리에 매복해 있을 줄은 몰랐지. 그건 내 실수다. 하지만 이젠 아니지. 두 사람 사이의 공기가 다시 얼어붙었다. 이곳은 피난처가 아니었다. 좁은 공간에 갇힌 두 마리의 맹수. 서로가 서로의 숨소리와 체온과 심장 박동 소리까지 들을 수 있는 위험한 공간이었다. 류하영은 허벅지의 통증보다 더 지독한 모멸감을 느꼈다. 그에게 모든 것을 간파당했다. 그리고 목숨까지 비쳤다. 날이 밝으면 어떻게 할 거지? 말했잖아. 각자 갈 길 가는 거지. 난 남쪽으로, 당신은 북쪽으로. 오늘 밤 일은 그냥 끔찍한 악몽이었다고 치는 거야. 내 놈을 믿을 수 있을 것 같나? 류하영이 비웃었다. 날이 밝는 순간 내 동료들이 이곳을 샅샅이 뒤질 게다. 내 놈은 살아서 돌아가지 못해. 그건 내 사정이고. 강지혁이 어깨를 으쓱했다. 그보다 당신 다리나 걱정하시지. 이대로 두면 감염돼서 절단해야 할지도 몰라. 그는 배낭에서 다시 무언가를 꺼냈다. 전투식량 봉지였다. 그는 그 중에서 초콜릿바 하나를 꺼내 그녀에게 툭 던졌다. 류하영은 날아온 초콜릿바를 노려봤다. 독이라도 탔나? 당신을 죽일 거였으면 아까 강물에 처박았어. 먹어. 체온 유지하는 데는 이게 최고야. 설탕 덩어리거든. 류하영은 잠시 망설였다. 뱃속에서 천둥 같은 소리가 울렸다. 그녀는 며칠간 제대로 먹지 못한 상태였다. 그녀는 천천히 포장지를 뜯었다. 단맛이 혀에 닿는 순간 그녀는 온몸의 긴장이 풀리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동시에 눈물이 핑 돌았다. 이적이 베푸는 온정과 이 달콤한 맛이 그녀가 수십 년간 지켜온 이념의 벽을 허무하게 만들고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숙여 그가 자신의 눈물을 보지 못하게 했다. 강지혁은 말없이 그녀가 초콜릿바를 다 먹는 것을 지켜보았다.
비가 좀 잦아드는군. 그의 말대로 미친 듯이 울부짖던 빗소리가 조금씩 잦아들고 있었다. 동굴 밖으로 희미하게, 아주 희미하게 동이 터오는 푸른빛이 새어들어오고 있었다. 밤이 끝나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기묘한 휴전도 끝나가고 있었다. 새벽빛은 거짓말처럼 스며들었다. 밤새 세상을 집어삼킬 듯 포효하던 폭우는 언제 그랬냐는 듯 가늘어지더니 이내 끔찍한 정적을 남기고 멈췄다. 동굴 밖으로 드러난 세상은 어젯밤의 그것이 아니었다. 사천강은 누런 흙탕물을 개워내며 흉측하게 불어 있었고 강변의 숲은 통째로 뽑혀 나가거나 진흙 속에 처박혀 있었다. 강지혁과 류화영은 동굴 입구에 나란히 서서 자신들이 살아남은 이 기괴한 풍경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밤사이의 기묘한 휴전은 끝났다. 그들은 다시 남과 북의 군인이었다. 하지만 어젯밤 좁은 동굴 안에서 서로의 심장 소리를 들으며 체온을 나눈 그 기억은 축축한 군복처럼 끈질기게 그들의 살갗에 달라붙어 있었다. 이제 가야겠군. 강지혁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젖은 흙처럼 무거웠다. 그는 류화영을 흘끗 보았다. 그녀는 밤새 앓는 소리를 냈지만 지금은 이를 악물고 벽에 기댄 채 서 있었다. 왼쪽 다리의 붕대는 이미 핏물이 배어나와 검붉게 변해 있었다. 그래. 가라, 남조선 놈. 류화영이 그를 쳐다보지도 않고 말했다. 그리고 오늘 밤 일은 잊어. 다시 만나면 그땐 내 놈의 심장에 총알을 박아 넣을 테니. 그 다리로 강지혁의 빈정거림에 류화영의 어깨가 움찔했다. 내 동무들이 곧 올 게다. 내 놈이나 걱정하시지. 이 훤한 대낮에 그 잘난 위장복을 입고 군사분계선을 다시 넘을 수 있을 것 같나? 그녀의 말이 맞았다. 날이 완전히 밝았고 비는 그쳤다. 공기는 맑았고 시야는 탁 트였다. 이 상태로 개활지를 통과하는 것은 자살행위였다. 내 걱정은 마. 강지혁이 배낭을 고쳐 매며 말했다. 그보다 길이 없어졌군. 그의 시선이 남쪽을 향했다. 그가 돌아가야 할 길 JSA 구역으로 이어지는 능선은 간밤의 산사태로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그리고 그 무너진 흙더미가 씻겨 내려간 자리에는 끔찍한 것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이런, 젠장. 강지혁의 입에서 낮은 탄식이 터져 나왔다. 수십 년간 흙과 수풀 속에 잠자고 있던 죽음이 깨어난 것이다. 산사태가 쓸고 지나간 자리는 거대한 진흙밭으로 변해 있었는데 그 위로 온갖 종류의 지뢰들이 흉측한 이빨처럼 드러나 있었다. 빗물에 씻겨 나온 낡은 목함지뢰, 녹슨 대인지뢰, 심지어는 교묘하게 숨겨져 있던 인계철선까지. 그들이 밤새 비를 피했던 동굴은 거대한 지뢰밭의 한가운데에 고립된 섬이 되어버렸다. 이곳은 지도에도 표기되지 않은 수십 년 전에 양측이 서로를 죽이기 위해 심어놓고 잊어버린 악마의 정원이었다. 류화영의 얼굴도 사색이 되었다. 그녀는 이 지역이 위험하다는 것은 알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하. 그녀가 허탈하게 웃었다. 꼴 좋군. 사천강의 물고기밥이 되거나 산산조각 나서 까마귀밥이 되거나. 선택지가 아주 훌륭해. 강지혁은 동굴에서 뛰쳐나와 지뢰밭 입구에 쪼그려 앉았다. 그는 흙의 상태를 살폈다. 길은 하나뿐이야. 그가 중얼거렸다. 저기, 저 너머 무너지지 않은 능선까지만 가면 돼. 거리는 약 200m. 200m? 그 사이 지뢰가 몇 개나 박혀 있을 것 같나? 내 놈의 그 잘난 미제 장비로도. 장비는 대부분 떠내려갔어. 강지혁이 배낭을 열어 보였다. 무전기와 비상식량, 응급처치 키트를 제외한 대부분의 장비가 유실되었다. 지뢰 탐지기도 없었다. 그럼 우린 여기서. 아니,
강지혁이 배낭에서 대검을 뽑아들었다. 장비가 없으면 감으로 가지. 그는 대검 끝으로 조심스럽게 진흙을 찔러보기 시작했다. 707에서 배운 가장 원시적이고도 가장 확실한 지뢰 탐지법. 탐침이었다. 미쳤군. 류화영이 그를 바라보았다. 그렇게 해서 어느 세월에. 그럼 당신은 여기 남아. 당신네 동무들이 구해주길 기다리든가. 강지혁은 그녀를 무시하고 첫 번째 발을 내디딜 곳을 찾기 시작했다. 류화영은 그를 바라보았다. 저 미친 남조선 놈. 그는 정말로 저 200m의 지옥을 맨손으로 돌파할 생각이었다. 어젯밤 자신을 구해준 그 무모함. 그리고 지금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저 집요함. 그녀의 심장 깊은 곳에서 그녀 자신도 이해할 수 없는 감정이 끌어올랐다. 그것은 분노였지만 동시에 지독한 호기심이었고 어쩌면 경외감일지도 몰랐다. 저런 놈이 남조선의 장교라고. 그녀는 다리의 고통도 잊은 채 그에게 다가가 절뚝거리며 섰다. 비켜. 뭐? 비키라고 했다. 내 놈 그따위 솜씨로 하다간 첫발에 내 놈의 발목과 내 목이 같이 날아갈 게다. 류화영은 자신의 전투화에서 대검을 뽑았다. 그녀는 강지혁보다 더 깊숙이 그러나 더 부드럽게 진흙을 찔러 넣었다. 이곳에 흙은 점토질이야. 탐침이 둔탁하게 들어가면 그건 돌멩이지만 딱 하고 짧게 부딪히는 감촉이 오면 그건 우리 할아버지 세대가 심어놓은 목함이다. 그리고 그녀는 눈을 감고 흙냄새를 맡았다. 비릿한 녹냄새. 저기 내 놈 정면 세 걸음 앞. 거기 반보병 지뢰가 있어. 강지혁은 그녀가 가리킨 곳을 조심스럽게 팠다. 정말로 흙 속에 녹슨 쇠뭉치가 모습을 드러냈다. 넌 어떻게? 난 여기서 자랐다. 류화영이 차갑게 말했다. 내 놈들이 책으로 배울 때 우린 이 흙을 파먹으며 훈련받았어. 그녀는 강지혁을 밀치고 앞으로 나섰다. 내가 길을 열지. 내 놈은 내 뒤에서 내 다리가 되어라. 부상당한 몸으로. 잔말 말고. 내가 짚는 곳만 정확히 밟아. 그녀는 한 발 한 발 부상당한 다리를 끌며 탐침을 찔렀다. 그녀의 감각은 짐승처럼 날카로웠다. 하지만 강지혁은 그녀를 그냥 둘 수 없었다. 아니, 까치한다. 뭐? 당신은 이 땅을 잘 알지. 나는 당신보다 더 많은 종류의 지뢰를 해체해봤어. 당신이 찾고 내가 해체한다. 그게 가장 빨라. 두 사람은 다시 한번 기묘한 협력 관계가 되었다. 류화영이 앞서가며 의심 지점을 찾아내면 강지혁이 그보다 더 정교한 손놀림으로 신관을 무력화했다. 그렇게 죽음의 정원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를 1시간. 그들은 겨우 50m를 전진했을 뿐이었다. 해는 이미 중천에 떠올랐고 두 사람의 체력은 바닥나고 있었다. 젠장. 류화영이 주저앉았다. 부상당한 다리에서 다시 피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쉬어야 해. 강지혁이 그녀에게 물통을 건넸다. 이젠 틀렸어. 그녀가 절망적으로 중얼거렸다. 곧 수색조가 뜰 거야. 우린 아직이야. 뭐가 아직이야? 류화영이 그에게 버럭 소리를 질렀다. 내 놈은 뭐가 그렇게 잘났나? 어젯밤엔 날 구하고 오늘은 같이 이 지뢰밭을 기어가고 내 놈의 그 위선이 날 역겹게 해. 위선? 그래. 내 놈이 이러는 건 결국 날 귀순시켜서 공을 세우려는 속셈 아닌가. 남조선 놈들의 상투적인 수법이지. 강지혁은 그녀의 분노 어린 얼굴을 묵묵히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는 그녀의 눈동자 깊은 곳에 숨겨진 절망과 두려움을 보았다. 그녀는 그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흔들리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었다. 좋아.
강지혁이 낮게 말했다. 그럼 내기를 하지. 내기? 그래, 내기. 강지혁이 대검으로 앞쪽을 가리켰다. 저기 저 큰 바위까지. 남은 거리 약 150m. 지금부터 누가 더 빨리 더 많은 지뢰를 찾아내고 해체하는지 승부다. 류하영은 그가 미쳤다고 생각했다. 이 다리로? 공평하게. 강지혁이 말했다. 난 오른손만 쓰지. 당신은 두 손 다 쓰고. 어때? 이유가 뭐지? 이유? 당신이 말했잖아. 내 위선을 증명해 보이라고. 내가 이기면 당신은 내 위선이 아니라 내 실력을 인정하는 거다. 류하영은 그의 제안에 실소를 터뜨렸다. 이 급박한 상황에 목숨을 건 지뢰 제거 시합이라니. 이것은 광기였다. 하지만 그녀의 피가 다시 끓어오르기 시작했다. 공화국 최고의 특수전사로서 저 오만한 남조선 놈의 코를 납작하게 해줄 기회였다. 좋다. 그녀의 눈이 다시 맹수처럼 빛났다. 그럼 대가는? 대가? 승부에는 대가가 따르는 법. 내가 이기면 넌 내가 가진 모든 장비와 식량을 나에게 넘기고 조용히 왔던 길로 되돌아가. 만약 살아남는다면. 좋아. 강지혁이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그럼 내가 이기면? 류하영은 그를 쏘아보았다. 그녀는 그가 날 살려보내달라거나 귀순하라는 뻔한 말을 할 것이라 예상했다. 그녀는 그를 도발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녀의 자존심이 그리고 이 미친 상황이 그녀를 극한으로 내몰았다. 그녀는 피 묻은 입술을 핥으며 조롱과 자포자기가 뒤섞인 미소를 지었다. 만약 내가 이 악마의 정원에서 이 부상당한 나를 상대로 그것도 한 손으로 나보다 빨리 지뢰를 제거한다면 그녀는 일부러 그의 얼굴 가까이 다가가 그의 귓가에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럼 내 놈의 남조선이 우리 공화국보다 위대하다는 걸 인정해주지. 그녀는 숨을 골랐다. 그리고 그녀의 입에서 그녀 자신도 믿을 수 없는 말이 튀어나왔다. 내가 너에게 간다. 귀순하지. 강지혁의 눈이 커졌다. 그리고 그게 다가 아니야. 그녀는 이왕 내친 김에 이 미친놈의 얼굴이 어떻게 변하는지 보고 싶었다. 내 놈의 아내가 되어주지. 그리고 그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가장 잔인한 도발을 던졌다. 내 놈의 아이까지 낳아주겠다. 임신까지 해주겠다 이 말이다. 어때 이 정도 돼가면 내 놈의 목숨을 걸 만한가 강지혁 대위. 그것은 그녀가 할 수 있는 가장 극단적인 형태의 모욕이자 동시에 그녀가 무의식적으로 갈망해 온 탈출에 대한 절규였다. 강지혁은 그녀의 눈동자 속에서 활활 타오르는 광기와 그보다 더 깊은 슬픔을 보았다. 그는 알았다. 이것은 단순한 내기가 아니라 그녀의 영혼을 건 도박이라는 것을. 그는 천천히 비어있는 왼손을 내밀었다. 약속. 지켜. 두 사람의 시선이 지뢰밭 한가운데서 불꽃처럼 부딪혔다. 내기는 시작되었다. 악마의 정원은 두 사람의 목숨을 건 왈츠 무대가 되었다. 해는 정수리를 내리쬐었고 진흙은 뜨거운 수증기를 내뿜었다. 두 사람은 땀과 흙으로 범벅이 되었다. 시작이다. 류하영은 고통을 잊은 듯 맹렬하게 움직였다. 그녀는 부상당한 다리를 축으로 삼아 몸을 회전시키며 짐승 같은 감각으로 탐침을 찔러 넣었다. 첫 번째. 불과 10분 만에 그녀가 외쳤다. 그녀가 파낸 것은 낡은 소련제 PMMPMN 대인지뢰. 일명 흑과부라 불리는 단순하지만 치명적인 살상 무기였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덮개를 열고 격발 장치를 분리한 뒤 안전핀을 다시 꽂았다. 하나. 강지혁은 초조해하지 않았다.
그는 약속대로 왼손을 등 뒤로 한 채 오직 오른손과 대검만으로 자신의 레인을 개척했다. 그는 류화영처럼 빠르지 않았다. 대신 그는 기계처럼 정확했다. 그는 흙의 미세한 밀도 차이, 부자연스럽게 꺾인 풀뿌리 하나 놓치지 않았다. 딱! 대검 끝에 둔탁한 플라스틱의 감촉이 전해졌다. 강지혁의 미간이 좁혀졌다. 비금 속 지뢰. 목함보다 훨씬 찾기 힘든 놈이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흙을 걷어냈다. 미제 M14 일명 발목 절단기였다. 흥! 내 놈들 것이군. 류화영이 그를 비웃었다. 강지혁은 대답 대신 정교한 손놀림으로 압력판을 고정시켰다. 그리고 신관을 해체하려던 순간 그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다. 이중 함정. 압력판 밑에 압력이 해제되면 터지는 또 다른 신관이 연결되어 있었다. 707의 교범에서나 보던 악랄한 방식이었다. 아마도 이곳에서 훈련하던 북한군이 미제 지뢰를 노획해 개조한 모양이었다. 류화영도 그것을 보고 숨을 삼켰다. 저건. 강지혁은 땀으로 축축해진 손을 바지에 문질렀다. 그는 대검 끝을 이용해 압력판을 현재 상태로 고정시킨 뒤 두 번째 신관의 연결선을 끊어냈다. 식은 땀이 턱을 타고 흘러내렸다. 하나. 그가 해체된 지뢰를 들어보였다. 1:1. 제법이군. 류화영이 입술을 깨물었다. 하지만 늦어. 그녀는 다시 맹렬하게 땅을 파헤쳤다. 그녀의 움직임에는 자포자기한 듯한 광기가 서려 있었다. 두 번째, 세 번째. 두 사람은 마치 죽음의 얼음판 위에서 위험한 춤을 추는 듯 했다. 류화영이 POMZ 파편 지뢰를 찾아내면 강지혁은 유실된 K413 K413 세열 수류탄을 개조한 부비트랩을 해체했다. 스코어는 3대3 동점. 해는 이미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고 그들은 목표했던 큰 바위까지 불과 20m를 남겨두고 있었다. 승부는 치열했다. 류화영의 감각과 강지혁의 기술이 팽팽하게 맞섰다. 하지만 류화영의 체력이 먼저 한계에 부딪혔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탐침을 짚었다. 부상당한 다리에서 흘린 피가 너무 많았다. 시야가 흐려지고 호흡이 가빠졌다. 포기해, 류화영. 강지혁이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그 역시 오른팔의 감각이 무뎌지고 있었다. 닥쳐. 내 놈 따위에게. 질 수 없어. 그녀는 오기로 한 걸음 더 내디뎠다. 바로 그때였다. 가지마. 강지혁이 비명처럼 외쳤다. 뭐? 내 발밑. 움직이지 마. 인계철선이야. 류화영은 얼어붙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전투와 바로 앞에 진흙과 나뭇잎 사이에 교묘하게 숨겨진 가느다란 철선이 지나가고 있었다. 그녀가 한 걸음만 더 내디뎠다면 그것은 그녀가 직접 훈련 교범에서 보았던 북측의 신형 연쇄 폭발 지뢰였다. 하나가 터지면 주변의 5개가 동시에 터지는 악마의 목걸이라 불리는 물건이었다. 강지혁이 그녀를 살린 것이다. 그는 이길 수 있었다. 그녀가 저것을 밟았다면 그는 자동으로 승리자가 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그녀를 멈춰 세웠다. 류화영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강지혁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듯 격렬하게 흔들렸다. 왜 그랬지? 그냥 뒀으면 내가 이겼을 텐데. 강지혁은 대답 대신 조심스럽게 그녀에게 접근했다. 그는 약속을 어기고 왼손을 사용했다. 그는 두 손으로 마치 아기를 다루듯 인계철선을 고정한 말뚝을 찾아내 조심스럽게 해체하기 시작했다. 이것도 위선인가? 강지혁이 철선을 완전히 끊어내며 물었다. 류화영은 대답할 수 없었다.
그녀의 얼어붙었던 심장이 이 지옥 같은 진흙탕 한복판에서 뜨거운 무언가에 의해 녹아내리는 것 같았다. 그녀가 수십 년간 배워온 모든 것 증오, 복수, 이념 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자존심 때문에 그에게 임신 따위에 미친 소리를 짓거렸지만 사실은 그가 이겨주길 바랐을지도 모른다. 그가 자신을 이 지옥에서 꺼내줄지도 모른다는 허무맹랑한 기대를 품고 있었다. 이제 움직여도 돼. 강지혁이 지친 목소리로 말했다. 류화영은 다리에 힘이 풀린 듯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점수는 3대3. 목표 지점은 바로 코앞. 하지만 승부는 이미 결정나 있었다. 무승부군. 강지혁이 말했다. 류화영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떨리는 손으로 진흙 바닥을 움켜쥐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광기나 분노가 없었다. 깊은 슬픔과 어떤 결의만이 남아 있었다. 아니, 그녀가 일어섰다. 내가 이겼다. 뭐? 넌 날 살렸어. 승부를 위해서 동료. 아니, 적을 죽게 내버려 두는 건. 그건 우리 방식일지는 몰라도 내 방식이 아니었어. 넌 이길 수 있었지만 날 살렸어. 내가 이긴 거야, 강지혁. 그녀는 비틀거리며 그에게 걸어왔다. 그리고는 그녀의 군복 안주머니에서 어젯밤 그가 줬던 초콜릿 바의 빈 포장지를 꺼냈다. 이건 가져.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목에 걸고 있던 낡은 인식표를 벗었다. 이것도 류화영 당신 약속은 지킨다.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그녀가 그에게 인식표를 건네주려는 순간이었다. 거기까지다. 이 반역자년. 얼음처럼 차갑고 뱀처럼 교활한 목소리였다. 강지혁은 본능적으로 류화영을 뒤로 밀치고 돌아섰다. 그들이 빠져나오려 했던 능선 위 전역 노을을 등지고 4명의 북한군이 서 있었다. 그리고 그 선두에는 비쩍 마른 체구의 뱀 같은 눈을 한 장교가 그들을 향해 권총을 겨누고 있었다. 인민군 보위사령부 소속 리태문 소자. 그는 판문점 일대의 군 기강을 감찰하는 모두가 두려워하는 저승사자였다. 그는 간밤의 폭우로 인한 유실 병력 수색을 나왔다가 이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한 것이다. 류화영 상위. 리태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살기가 가득했다. 간밤에 실종되었다고 해서 우리 용맹한 전사가 순직한 줄 알았더니 여기서 남조선 괴뢰군 놈과 희희낙낙하며 내기라도 하고 있었나? 그의 시선이 류화영의 다리에 감긴 남측의 압박붕대와 강지혁의 손에 들린 북측 지뢰에 머물렀다. 아니면 그놈의 아이라도 뵌 것인가? 리태문의 마지막 말은 잔인한 조롱이었다. 류화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리 소자. 그건 오해다. 나는 이자를. 닥쳐라, 이 더러운 년. 리태문이 권총에 공이치기를 젖혔다. 내년이 저놈을 살려둔 것만으로도 내년은 총살이야. 하지만 그 전에 저 괴뢰군 놈부터 처리해야겠군. 그가 강지혁을 향해 총구를 돌렸다. 움직이지 마라, 남조선 놈. 움직이면 2년의 머리통이 먼저 날아갈 줄 알아라. 강지혁은 천천히 손을 들었다. 하지만 그의 눈은 1초도 쉬지 않고 리태문과 그 부하들의 빈틈을 찾고 있었다. 4명. 모두 자동 소총으로 무장. 거리는 약 50m. 불리한 싸움이었다. 다리가 불편한 전우를 위해 지뢰밭을 뚫고 길을 내주다니. 참으로 감동적인 전우애로군. 리태문이 비웃으며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좋다. 그 전후에 지옥에서도 계속 이어가도록 내가 도와주지. 그가 방아쇠를 당기려던 순간. 지금이야.
강지혁이 외치며 류화영을 덮쳐 진흙탕으로 굴렀다. 탕! 총알이 방금 전까지 강지혁의 머리가 있던 허공을 갈랐다. 저놈들을 쏴라. 리태문의 부하들이 일제히 불을 뿜기 시작했다. 타타타타. 지뢰밭 위로 총알이 비오듯 쏟아졌다. 흙먼지가 사방으로 튀었다. 젠장. 강지혁은 쓰러진 류화영을 끌어안고 그들이 막 해체했던 지뢰의 빈 구덩이로 몸을 숨겼다. 엄폐물이라기엔 너무나도 얕았다. 이러다간 둘 다 죽어. 류화영이 부상당한 어깨로 그를 밀어냈다. 날 버리고 가. 어서. 닥쳐. 강지혁은 그녀의 말을 무시하고 자신의 배낭에서 마지막 남은 연막탄을 꺼냈다. 내가 저놈들의 시야를 가릴 테니 당신은 무조건 저 바위 뒤로 뛰어. 뛸 수 있겠어? 다리가. 뛰어. 강지혁은 연막탄의 안전핀을 뽑아 리태문이 있는 능선과 그들 사이의 중간 지점으로 힘껏 던졌다. 쉭. 연막이다. 쏴. 푸슈. 회색 연막이 순식간에 퍼지며 지뢰밭을 뒤덮었다. 지금이야. 가. 강지혁은 류화영의 등을 떠밀었다. 류화영은 이를 악물고 부상당한 다리를 끌며 죽을 힘을 다해 바위를 향해 뛰었다. 거기 서 2년. 리태문이 연막 속을 향해 권총을 난사했다. 타타탕. 강지혁도 숨어있던 구덩이에서 뛰쳐나와 자신의 권총으로 엄호 사격을 가했다. 그는 류화영의 반대 방향으로 뛰었다. 적의 화력을 분산시키기 위해서였다. 저놈이다. 저놈을 잡아. 리태문의 부하들이 강지혁을 향해 총구를 돌렸다. 총알이 그의 뺨을 스치고 전투복을 찢었다. 크. 강지혁의 어깨에 총알이 박혔다. 그는 비틀거렸지만 멈추지 않았다. 그는 일부러 지뢰가 아직 남아있는 구역으로 그들을 유인했다. 멍청한 놈. 리태문이 그를 뒤쫓아 지뢰밭으로 뛰어들려던 순간 그의 부하 중 하나가 비명을 질렀다. 소자 동지. 안 됩니다. 저긴 지뢰밭입니다. 뭐라고? 리태문이 멈칫한 사이 강지혁은 이미 연막 속으로 사라진 뒤였다. 젠장. 리태문은 분노로 몸을 떨었다. 그는 놓친 강지혁 대신 바위 뒤에 숨어있는 류화영을 노려보았다. 류화영. 내년이 감히. 그는 부하들에게 명령했다. 저 바위를 포위해라. 전연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해. 날이 어두워지면 내가 직접 처리하겠다. 한편 연막을 뚫고 반대편 숲으로 겨우 몸을 숨긴 강지혁은 나무에 기대어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어깨에 통증이 지독했다. 그는 급히 상처를 지혈했다. 그는 능선 너머를 바라보았다. 류화영은 바위 뒤에 고립되었다. 리태문의 부하들이 바위를 포위하고 있었다. 그녀는 도간에 든 쥐였다. 내가 이기면 너에게 간다. 그녀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그는 그녀가 건네려던 인식표를 떠올렸다. 젠장. 젠장. 그는 무전기를 꺼냈다. 공동경비구역 JSA 지휘통제실과의 비상 주파수였다. 백호. 여기는 스카이폴. 응답하라. 스카이폴? 강대위. 자네. 설명할 시간 없다. 군사분계선 북방 200. 좌표. 그는 머릿속에 지도를 그렸다. 악마의 정원지대. 현재 적 보위부 병력과 교전 중. 뭐라고? 당장 퇴각해. 지원은 불가능해. 퇴각할 수 없다. 강지혁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지금부터 내 말 잘 들어. 이건 귀순자 확보 작전이다. 귀순자? 강대위, 자네 미쳤나? 북한군 상위 류화영. 그녀가 귀순 의사를 밝혔고 현재 적의 사살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
JSA 경비대대의 즉각 상황 전파. UN 사유엔에스 승인 요청해. 난 그녀를 데리고 돌아간다. 그는 무전기를 껐다. 그는 이것이 군인으로서의 자신의 목숨을 거는 가장 미친 도박임을 알았다. 그는 소총을 고쳐 잡았다. 그는 류화영이 고립된 그 바위를 향해 어둠이 내리기 시작한 숲을 가로질러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녀와의 잔인한 내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어둠이 내렸다. 어둠은 리태문 소좌에게는 친구였고 류화영에게는 사형 집행인이었다. 그녀는 바위 뒤에 몸을 숨긴 채 부서진 다리와 새로 총알이 스친 어깨의 고통을 동시에 견뎌내고 있었다. 피가 진흙과 섞여 끈적하게 굳어갔다. 강지혁. 그녀는 그가 자신을 버리고 도망쳤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유인하기 위해 일부러 반대 방향으로 뛰었다는 것을 알았다. 멍청한 놈. 자기 목숨도 간수하지 못하는 주제에 누구를 구하겠다고. 그녀는 쓰게 웃었다. 그리고 98식 보총의 마지막 탄창을 확인했다. 5발. 류화영 상위. 저 멀리 능선에서 리태문의 목소리가 확성기를 타고 흘러나왔다. 그는 이미 완벽하게 포위망을 구축한 포식자처럼 여유가 넘쳤다. 이제 그만 포기하시지. 어둠이 완전히 내리면 내년이 숨은 그 바위는 쑥대밭이 될 게다. 곱게 기어나와서 공화국의 법에 따라 처벌을 받으라. 내년의 아비 얼굴을 봐서 고통 없이 한 방에 보내주지. 류화영은 대답 대신 총구의 먼지를 닦았다. 그녀는 항복할 생각이 없었다. 저 뱀 같은 자의 손에 죽느니 차라리 이 지뢰밭에서 마지막 한 놈이라도 더 끌고 가다 죽는 편이 나았다. 그녀는 강지혁이 건네려다만 그 인식표를 생각했다. 그 미친 내기. 그 허무맹랑한 약속. 그때였다. 피우. 정적을 깬 것은 리태문의 총성이 아니었다. 날카롭게 공기를 가르는 소리와 함께 류화영의 머리 위 하늘이 대낮처럼 환해졌다. 조명탄이다. 리태문의 부하들이 당황해서 외쳤다. 남쪽 군사분계 선 MDL 너머에서 쏘아올린 조명탄이었다. 웬 놈들이야? 남조선 놈들의 도발이다. 리태문이 남쪽을 향해 고함을 질렀다. 그 순간 그의 등 뒤 그가 방금 전까지 강지혁을 쫓던 바로 그 숲속 어둠 속에서 휴, 휴. 소음기가 달린 두 발의 총성. 리태문의 포위망 양날개를 맡고 있던 2명의 병사가 신음소리와 함께 쓰러졌다. 다리와 어깨. 정확한 제압 사격이었다. 매복이다. 적이다. 리태문은 경악했다. 그 괴뢰군 놈이 도망간 게 아니었다. 놈이 다시 돌아왔다. 적이다. 숲속. 남은 2명의 부하가 숲을 향해 미친 듯이 총을 쏘기 시작했다. 타타타타. 바로 그 순간 강지혁이 숲에서 뛰쳐나와 류화영이 숨은 바위를 향해 전력으로 질주했다. 조명탄의 역광을 받아 그는 마치 지옥에서 뛰쳐나온 악귀 같았다. 류화영. 지금이야. 너. 이 미친. 류화영은 그가 자신을 구하기 위해 다시 지옥으로 뛰어들었다는 사실에 전율했다. 일어서. 뛰지 못하면 기어. 군사분계선까지 10m. 강지혁이 그녀의 팔을 잡아 끌어당겼다. 저놈들을 막아. 리태문이 권총을 빼들고 직접 그들을 향해 사격했다. 탕, 탕. 총알이 류화영의 뺨을 스쳤다. 강지혁은 그녀를 자신의 몸으로 감싸 안다시피 하며 남쪽을 향해 몸을 날렸다. 적이다. 적이. 그때 남쪽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조명탄이 아니라 수십 개의 강력한 서치라이트가 일제히 그들을 비췄다. 움직이지 마라. 여긴 유엔군 사령부 관할 구역이다. 확성기를 통해 울려 퍼지는 한국어와 영어가 뒤섞인 경고 방송.
군사분계선 남쪽 불과 10m 앞에 JSA 경비대대의 신속 대응팀 QRF의 방패처럼 늘어서 있었다. 강지혁의 무모한 귀순자 확보 무전이 결국 그들을 움직인 것이다. 강지혁과 류화영은 조명탄과 서치라이트의 빛 한가운데에 완벽하게 고립되었다. 북쪽에는 리태문의 총구, 남쪽에는 JSA의 방어선. 그들은 정확히 지도 위에 그어진 붉은 선, 군사분계선 위에 서 있었다. 리태문이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다. 잘 됐군. 아주 잘 됐어. 전 세계가 보는 앞에서 반역자와 괴뢰군 놈을 동시에 처형하게 되었으니 리태문은 이성을 잃었다. 그는 여기서 이들을 놓치면 자신의 경력도 끝장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JSA의 경고 따위는 무시하고 권총을 들어 강지혁의 심장을 겨눴다. 죽어라, 강지혁. 시간이 느려졌다. 방아쇠가 당겨지는 것이 보였다. 류화영은 고통도 잊었다. 내가 이겼다. 약속은 지킨다. 그녀는 자신의 목숨을 빚진 이 남자가 자신 때문에 이 경계선에서 죽게 둘 수 없었다. 그녀는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강지혁을 자신의 등 뒤로 거칠게 밀쳐냈다. 그녀의 몸이 강지혁을 대신해 리태문의 총구 앞을 가로막았다. 탕! 총성이 울려 퍼졌다. 류화영의 어깨가 붉은 피를 뿜으며 뒤로 젖혀졌다. 그녀는 비명 대신 낮은 신음을 삼켰다. 그리고 그 충격으로 그녀의 몸은 남쪽으로 군사분계선을 넘어 대한민국 영토로 쓰러졌다. 류화영. 강지혁이 쓰러지는 그녀를 받아 안았다. 그녀는 그의 품 안에서 피를 토하며 그를 올려다보았다. 이 내기는 내가 이긴 건가? 그녀는 강지혁의 전투복을 움켜쥔 채 의식을 잃어갔다. JSA 경비대대원들이 일제히 총을 겨눴다. 리태문은 얼어붙었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공화국의 장교를 적의 영토로 넘겨버린 셈이 되었다. 이런. 리태문은 남은 부하들을 이끌고 저주를 퍼부으며 어둠 속으로 황급히 사라졌다. 의무병. 강지혁은 그녀의 상처를 틀어막으며 절규했다. JSA 대원들이 그들을 둘러쌌다. 서치라이트의 눈부신 빛 속에서 강지혁은 피투성이가 된 그녀를 끌어안고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그리고 무엇을 얻었는지 깨달았다. 그들의 지옥 같던 지뢰반 내기는 이렇게 끝났다. 강지혁이 눈을 뜬 곳은 낯선 천장이 아니었다. 지독하게 익숙한 국군 수도병원 특수병동의 하얀 천장이었다. 어깨의 통증과 그보다 더 지독한 약물 냄새가 그를 현실로 끌어냈다. 정신이 드나 강대위. 목소리는 무감정했다. 그의 침대 옆에는 그가 가장 존경하면서도 두려워하는 인물, 제707 특수임무단 단장인 박진태 준장이 팔짱을 낀 채 서 있었다. 단장님. 류화영. 그 여자는 죽지 않았다. 박 준장이 그의 말을 잘랐다. 총알은 어깨를 관통했지만 자네가 지혈한 다리 상처의 감염이 더 심각했지. 지금쯤 다른 곳에서 아주 특별한 대우를 받고 있을 게다. 다른 곳이라니요. 국가정보원 NIS 안전가옥. 혹은 지하실. 나도 몰라. 박 준장은 의자를 끌어와 앉았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피로로 가득했다. 자네가 어젯밤 무슨 짓을 했는지 아나, 강대위? 저는 귀순자를. 닥쳐. 박 준장의 주먹이 침대 옆 철제 테이블을 내리쳤다. 귀순자? 자네의 독단적인 월북 행위, 미승인 교전, 유엔사 정전 협정 위반. 자네 때문에 지금 판문점은 얼어붙었어. 북측은 아군 장교 납치 사건이라며 당장 송환하지 않으면 무력 도발을 감행하겠다고 길길이 날뛰고 있다.
강지혁은 입술을 깨물었다. 자네는 707의 수치야. 동시에 박준장은 한숨을 내쉬었다. 국정원의 영웅이 되었지. 북한 정찰총국 직속 여장교를 그것도 살아서 데려왔으니. 그놈들은 지금 축제 분위기다. 전 그녀를 알아. 박준장이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그녀를 구하고 싶었겠지. 하지만 여긴 비무장지대가 아니야, 강대위. 여긴 서울이고 정치가 개입된 더 지독한 지뢰밭이야. 그녀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안 돼. 자네는 지금부터 보안 문제로 이 병실에서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다. 사실상 연금 상태야. 자네의 군 경력은 오늘부로 끝났다고 봐도 좋아, 강지혁. 강지혁은 주먹을 쥐었다. 그는 그녀를 지옥에서 구해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박준장의 말대로 그는 그녀를 불길 속에서 꺼내 얼음물 속에 쳐넣은 것일지도 몰랐다. 같은 시각 서울 어딘가의 국가정보원 안전가옥. 류화영은 깨끗한 환자복을 입고 푹신한 침대에 누워 있었다. 그녀의 다리와 어깨는 완벽하게 치료되고 소독되었다. 창밖으로는 낯선 도시의 불빛이 아른거렸다. 하지만 그녀의 손목은 침대 프레임에 은색 수갑으로 채워져 있었다. 깨어났군, 류화영 상위. 아니, 이젠 류화영 씨라고 불러야 하나. 부드러운 미소를 지은 중년 남자가 방으로 들어왔다. 민간인 복장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리태문보다 더 차갑고 깊었다. 국정원 대북 파트의 차정훈 팀장이었다. 여기가 남조선인가? 류화영의 목소리는 여전히 거칠었다. 환영하네. 몸은 좀 어떤가? 우리 의료진이 최고 실력자들이지. 차 팀장이 그녀에게 물 한 잔을 건넸다. 류화영은 그를 노려보았다. 강지혁은? 그놈은 어딨지? 아, 강대위. 차 팀장은 웃었다. 그 친구 지금 아주 곤란한 처지에 빠졌네. 자네 때문에. 군법회의에 회부될지도 몰라. 영웅이 될지 반역자가 될지. 줄타기 중이지. 류화영의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았다. 나 때문에? 하지만 차 팀장이 본론을 꺼냈다. 그 모든 것은 자네의 입에 달렸어, 화영 씨. 무슨 뜻이지? 자네가 정말로 귀순한 것인지 아니면 강 대위를 이용해서 난파된 고정 간첩인지. 우린 그걸 알아야겠어. 그는 그녀의 침대 옆에 의자를 놓고 앉았다. 강 대위는 자네를 구하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더군. 심지어 지뢰밭에서 둘이 내기를 했다는 황당한 보고까지 올렸어. 결혼이니 임신이니 하는 아주 재미있는 소설이더군. 차정훈의 눈이 뱀처럼 빛났다. 그 내기 사실인가? 자네가 그를 유혹한 건가? 아니면 그가 자네를 협박한 건가? 류화영은 깨달았다. 이곳은 총성 없는 전쟁터였다. 그녀의 말 한마디가 강지혁의 목숨을 구할 수도 혹은 그를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도 있었다. 그녀는 지뢰밭에서 그랬던 것처럼 이 새로운 악마의 정원에서 살아남을 길을 찾아야 했다. 내기. 류화영이 차갑게 웃었다. 그따위 미친 소리를 믿나? 그놈은 그저 이용하기 쉬운 멍청이였을 뿐이야. 난 살고 싶었고 그놈은 영웅이 되고 싶었겠지. 그녀는 일부러 강지혁을 폄하했다. 그를 자신과 공범으로 묶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다. 호. 차정훈은 흥미롭다는 듯 턱을 쓰다듬었다. 이용하기 쉬운 멍청이. 라. 그럼 자네의 귀순 의사는 진심이라는 건가? 선택지가 있었나? 좋아. 그럼 그 진심을 증명해봐. 자네가 아는 모든 것을 불어. 정찰총국의 암호체계, 리태문의 비리, 그리고 자네의 가족, 공화국에 남겨진 모든 것들. 류화영의 얼굴이 굳어졌다. 가족. 그것은 그녀가 지켜야 할 마지막 보루였다. 그럼
난 뭘 얻지? 자유. 이 나라에서 새로운 살. 그리고 강지혁. 그 멍청한 놈을 다시 만날 기회. 어때, 나쁜 거래는 아니지? 류하영은 낯선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비무장지대의 진흙탕보다 더 질척하고 더 위험한 지뢰밭에 발을 들였음을 직감했다. 시간은 고문처럼 흘러갔다. 강지혁에게는 연금된 병실에서의 무력한 시간이었고 류하영에게는 끝없는 신문과 거짓말의 시간이었다. 3개월이 지났다. 강지혁은 불명예 전역은 면했다. 귀순자 유도 확보의 공이 인정되었지만 명령 불복종의 과도 무거웠다. 그는 707에서 방출되었다. 모든 작전 권한을 박탈당하고 국방부 본부의 한직 전사 편찬실이라는 곳으로 좌천되었다. 그는 총 대신 펜을 든 날개가 꺾인 백호가 되었다. 그는 매일 낡은 기록들을 뒤적이는 척하며 국정원에 있는 707 동기들을 통해 류하영의 행방을 쫓았다. 하지만 자산 보호라는 명목하에 그녀는 완벽하게 격리되어 있었다. 류하영은 류하나라는 새 이름을 얻었다. 그녀는 북한 이탈 주민보호센터 과거의 하나원의 특별과정을 거쳤다. 그녀는 차정훈 팀장이 원하는 정보를 적절하게 제공했다. 그녀는 리태문에 대한 정보와 판문점 일대의 낡은 방어 체계도를 넘겼다. 그것들은 사실이었지만 핵심은 아니었다. 그리고 그녀는 가족에 대해서는 철저히 입을 닫았다. 모두 죽었다고. 차정훈은 그녀를 완전히 믿지 않았지만 그녀의 가치를 높이 샀다. 그녀는 영리했고 냉철했으며 무엇보다 남한 체제에 빠르게 적응했다. 마지막 테스트다, 하나씨. 어느 날 차정훈이 그녀를 불렀다. 그녀는 이제 수갑을 차지 않았고 자유롭게 센터 내부를 다닐 수 있었다. 무슨 테스트지? 우리가 자네가 제공한 정보로 리태문을 제거할 작전을 짰네. 북측 내부의 우리 정보원을 통해서 말이지. 그런데 정보원이 자네가 직접 작성한 암호화된 작전 제안서를 요구했어. 자네만이 아는 그들만의 방식으로. 류하영은 그게 무슨 뜻인지 즉시 알아차렸다. 이것은 함정이었다. 자신이 북에 남은 동료들에게 비밀 신호를 보낼 수 있는지 떠보는 마지막 시험대였다. 좋다. 류하영은 망설이지 않았다. 종이와 펜을 줘. 그녀는 몇 시간 동안 완벽한 북한군 내부 보고서 양식으로 문서를 작성했다. 작전의 허점, 리태문의 예상 이동 경로, 그리고 그를 제거할 최적의 방식. 그것은 완벽한 배신이었다. 차정훈은 그 보고서를 받아들고 감탄했다. 독하군. 자기 동료들을 자기 손으로. 그들은 더 이상 내 동료가 아니다. 류하영의 눈은 얼음장 같았다. 내 동료는 날 죽이려 했으니까. 차정훈은 만족스럽게 웃었다. 통과다. 류하나 씨. 대한민국에 온 걸 진심으로 환영하지. 그럼 내 요구는 강지혁 말인가? 차정훈은 잠시 생각했다. 그래. 그 친구도 자네를 꽤나 만나고 싶어 했지. 하지만 조건이 있어. 자네와 그는 다시는 만나선 안 돼. 그는 군인이고 자네는 자산이야. 두 사람이 접촉하는 건 양쪽 모두에게 위험해. 그를 깨끗이 잊는 게 자네의 자유를 위한 마지막 조건이야. 류하영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을 견뎌냈다. 강지혁 그 하나를 보기 위해서. 그런데 이제 와서. 알겠다. 그녀는 너무나도 쉽게 대답했다. 차정훈은 의외라는 듯 그녀를 쳐다봤다. 그 멍청이 때문에 내 인생을 망칠 순 없지. 그녀가 차갑게 덧붙였다. 그날 밤 강지혁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짐을 싸고 있었다. 그는 국방부에 사표를 제출했다. 군인 강지혁은 죽었다. 그때 그의 사무실 전화가 울렸다. 발신자 표시 제한.
여보세요. 강지혁 대위. 아니, 이젠 강지혁 씨인가. 익숙하지만 너무나도 부드럽게 변한 목소리. 차정훈 팀장이었다. 무슨 일입니까? 만날 사람이 있네. 지금 당장 남산으로 오게. 마지막 기회야. 강지혁은 수화기를 떨어뜨릴 뻔했다. 1시간 뒤 그는 남산의 한적한 공원, 약속된 벤치에 앉아 있었다. 가을밤의 공기가 차가웠다. 저 멀리서 한 여자가 걸어왔다. 군복이 아닌 어색한 원피스 차림이었다. 다리를 살짝 절었지만 그 걸음걸이는 류하영, 아니 류하나였다. 두 사람은 수십 미터의 거리를 두고 마주 섰다. 그들 주위에는 아무도 없었지만 수백 개의 눈이 그들을 지켜보는 것 같았다. 시간이 멈췄다. 오랜만이군. 강지혁이 먼저 입을 열었다. 목이 메어왔다. 그러게. 류하나는 애써 웃었다. 남조선 공기는 좀 다르군. 다리는 괜찮아. 당신 어깨는 괜찮아. 어색한 침묵. 들었어. 강지혁이 말했다. 이제 자유라고. 그래. 당신도 자유라고 들었는데 군복을 벗었다며? 당신을 지키지 못하는 군복 따위 필요 없으니까. 류하나의 눈이 흔들렸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화려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차정훈이 만나지 말라고 하더군.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우리가 만나면 당신이 위험해진다고. 상관없어. 난 상관 있어. 류하나가 그를 돌아보았다. 난 당신에게 빚을 졌어. 지뢰밭에서 그리고 경계선에서. 당신이 나 때문에 모든 걸 잃는 건 싫어. 잃은 거 없어. 강지혁이 그녀에게 한 걸음 다가갔다. 오히려 얻었지. 뭘? 당신. 그는 그녀 앞에 섰다. 내기는 아직 안 끝났어, 류하영. 무슨? 당신은 분명히 귀순했지. 약속의 첫 번째는 지켰어. 그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수갑 자국이 희미하게 남은 차가운 손이었다. 하지만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아직이야. 류하나의 얼굴이 붉어졌다. 그녀는 그들의 마지막 대화, 그 미친 약속을 떠올렸다. 결혼 그리고 임신. 그건 그냥. 난 내기에 건 건 반드시 받아내. 강지혁이 그녀의 손을 세게 잡았다. 이 서울이라는 새로운 지뢰밭에서. 당신, 나랑 다시 내기할 자신 있나? 류하나는 그를 올려다보았다. 그의 눈은 707의 그 백호의 눈도 전사 편찬실의 패배자의 눈도 아니었다. 그저 한 여자를 원하는 한 남자의 눈이었다. 그녀는 지뢰밭에서 그에게 인식표를 건네려던 그 순간처럼 결심했다. 그녀는 그의 손을 마주 잡았다. 좋아. 그녀가 속삭였다. 이번 내기. 절대로 내가 지지 않아. 두 사람은 서울의 야경 아래서 마침내 서로를 마주보며 웃었다. 그들의 길고 잔인했던 전쟁은 끝나고 훨씬 더 어렵고 달콤한 전쟁이 시작되고 있었다. 남산에서의 재회는 끝이 아니었다. 그것은 또 다른 전쟁의 서막이었다. 강지혁이 군복을 벗고 류하영이 류하나라는 새 이름을 얻었을 때 그들은 세상의 모든 억압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질 수 있으리라 믿었다. 하지만 차정훈 팀장이 그들을 그 밤 그 공원에서 만나게 해준 것은 자비가 아니었다. 그것은 정교하게 계산된 목줄이었다. 두 사람. 그들의 재회 다음 날 차정훈은 강지혁이 막 계약한 서울 변두리의 작은 오피스텔에 예고 없이 찾아왔다. 류하나는 아직 낯선 나만의 가전제품 사용법을 익히느라 쩔쩔매고 있었다. 보기가 좋군. 차정훈이 소파에 앉으며 말했다. 전직 남조선 특수부대 영웅과 귀순한 북조선 미녀장교. 그림이 아주 좋아.
언론에 공개하면 나라가 한번 뒤집어지겠지. 무슨 용건입니까? 강지혁이 그의 앞을 가로막았다. 이곳은 그가 류하나와 함께 시작할 집이었다. 그 누구의 침범도 용납하고 싶지 않았다. 용건이라니. 차정훈이 부드럽게 웃었다. 축하해 주러 왔지. 새 출발 말이야. 그리고 작은 업무도 하나 주려고. 그는 서류 봉투 하나를 테이블 위에 던졌다. 류하나 씨는 아직 우리 보호 관찰 대상이야. 그리고 강지혁 씨 자네는 그녀를 이 지경으로 만든 장본인이지. 그의 눈이 뱀처럼 빛났다. 자네가 그녀의 신변을 책임져. 공식적으로는 안전가옥에서 생활하는 전직 요원의 민간인 파트너. 비공식적으로는 자네가 그녀의 핸들러가 되는 거야. 장난합니까? 강지혁이 으르렁거렸다. 우린 그냥 평범하게. 평범? 차정훈이 코웃음을 쳤다. 자네들 둘이 합쳐서 평범이라는 단어와 가장 거리가 먼 인간들이야. 류하나 씨, 자네를 죽이려던 리태문 소자. 아직 살아있어. 류하나의 손에 들려있던 찻잔이 쨍그랑 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져 박살났다. 무슨 말도 안 돼. 내가 넘긴 작전 계획서라면. 그래, 자네 계획대로 움직였지. 아주 완벽했어. 하지만 그 뱀 같은 놈 후각 하나는 기가 막히더군. 마지막 순간에 함정을 눈치채고 사라졌어. 지금은 행방불명이야. 차정우는 몸을 앞으로 숙였다. 그놈은 자네에게 모든 걸 잃었어. 계급, 명예, 조국. 그런 놈이 마지막으로 뭘 할 것 같나? 복수지. 그는 지금 자네와 강지혁 두 사람을 죽이기 위해 어딘가를 떠돌고 있어. 어쩌면 이미 이 땅에 들어왔을지도 모르지. 그들의 작은 오피스텔은 순식간에 비무장지대의 그 진흙탕 동굴보다 더 차갑고 축축한 공기로 가득 찼다. 그래서 우릴 미끼로 쓰시겠다. 강지혁이 핵심을 찔렀다. 맞아. 차정우는 시인했다. 우리는 리태문을 잡아야 해. 그는 살아있는 시한폭탄이야. 그리고 그놈을 밖으로 끌어낼 미끼는 류하나 씨 당신뿐이야. 그것은 명령이자 거부할 수 없는 협박이었다. 그들이 진정한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지뢰밭에서의 마지막 한 걸음을 완수해야만 했다. 리태문이라는 이름의 그 가장 치명적인 지뢰를. 그들의 신혼생활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겉보기에는 평범했다. 강지혁은 군 동기의 소개로 작은 민간 보안업체에서 보안팀장으로 일하기 시작했다. 류하나는 류하나라는 이름으로 탈북민을 위한 사회 적응 교육을 받으며 나만의 말을 배우고 운전면허를 땄다. 하지만 그들의 집은 집이 아니었다. 국정원에서 설치한 최첨단 보안 장비가 그들을 보호하는 동시에 감시했다. 강지혁은 아침마다 출근하는 척하며 아파트 주변을 돌며 자신들을 감시하는 보호조의 차량 번호판을 외웠다. 류하나는 마트에서 장을 보면서도 스쳐 지나가는 모든 행인의 눈빛을 읽었다. 그들은 서울이라는 수천만 개의 눈이 존재하는 투명한 지뢰밭에 갇혀 있었다. 이게 내 놈이 말한 자유인가? 어느 날 밤 류하나가 악몽을 꾸다 깨어나 거실에서 담배를 피우려던 강지혁에게 물었다. 그녀의 이마는 식은 땀으로 젖어 있었다. 악몽을 꿨어? 강지혁이 담배 대신 그녀에게 따뜻한 물을 건넸다. 리태문이 나왔어. 그놈이 내 목을 꺾고 있었어. 그녀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강지혁은 말없이 그녀를 끌어안았다. 그녀의 몸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괜찮아. 내가 있잖아. 내가 있어서 더 무서워. 류하나가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 이곳은 지뢰밭보다 더 끔찍해.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몰라. 차라리 그 진흙탕이 더 정직했어. 그럼 도망갈까?
강지혁이 조용히 물었다.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남해의 작은 섬이라도 가서 그냥 우리 둘이. 류하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놈을. 리태문을 끝내지 않으면 우린 평생 도망쳐야 해. 그건 내가 원한 내기의 승리가 아니야. 그녀는 그의 품에서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은 다시 북한 특수작전군 상위 류하영의 눈으로 돌아와 있었다. 그놈, 내가 끝내. 내 손으로. 혼자? 아니. 그녀가 그의 손을 잡았다. 우리 둘이. 그들의 기묘한 동거는 리태문을 잡기 위한 가장 위험한 작전의 일부가 되었다. 그들은 차정훈의 감시망 속에서 그들만의 작전을 계획하기 시작했다. 기회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왔다. 차정훈의 팀이 리태문의 흔적을 잡았다. 중국을 거쳐 밀항선을 타고 서해안으로 잠입한 것이 확인되었다. 그의 목표는 명확했다. 류하나. 놈이 움직이기 시작했어. 차정훈이 비상호출로 그들을 안전가옥으로 불렀다. 인천항 근처의 폐공장. 그놈이 은신처로 삼은 곳이야. 내일 밤 우리가 그곳을 덮친다. 하나는? 강지혁이 물었다. 당연히 이곳, 가장 안전한 곳에 있어야지. 우리가 놈을 처리할 때까지. 아니요. 류하나가 나섰다. 내가 가야 합니다. 뭐라고? 차정훈이 미간을 찌푸렸다. 그놈은 날 잡으러 온 겁니다. 내가 없으면 그는 죽기 살기로 도망칠 겁니다. 하지만 내가 거기 있다면 그는 복수를 위해 제 발로 함정에 걸어 들어올 겁니다. 안 돼. 위험해. 자산을 위험에 노출시킬 순 없어. 그 자산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류하나의 목소리에 강철 같은 힘이 실렸다. 그놈은 나만이 유인할 수 있어. 그리고 그놈의 마지막은 내가 봐야겠어. 강지혁이 그녀의 편을 들었다. 내가 함께 갑니다. 그녀의 10m 반경 안에서 내가 그녀를 지킵니다. 이건 타협의 여지가 없습니다. 차정훈은 두 사람의 이글거리는 눈을 번갈아 보았다. 그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하지만 모든 건 내 통제하에 움직여. 작전 당일 비가 내렸다. 마치 그들이 처음 만났던 판문점의 그날 밤처럼 굵은 비가 인천의 낡은 폐공장 지붕을 두들겼다. 류하나는 방탄조끼 위에 얇은 외투를 걸친 채 공장 중앙의 불빛 아래 홀로 서 있었다. 그녀의 귓속에는 초소형 무전기가 꽂혀 있었다. 강지혁 위치는 2층 크레인 위. 내 머리 위 9시 방향. 훤히 보여. 차정훈은 반대편 12시 방향. 저격수 2명 포함 10명. 좋아. 그들은 리태문을 기다렸다. 숨막히는 정적. 빗소리와 멀리서 들려오는 항구의 백고동 소리. 그때였다. 반갑군 류하영 동무. 목소리는 스피커를 통해 들려왔다. 공장 전체에 음산하게 울려 퍼졌다. 리태문이었다. 어디야? 류하나가 소리쳤다. 하. 여전하군 그 성깔. 날 찾나? 난 내 놈들 모두를 보고 있지. 차정훈. 강지혁이 무전으로 외쳤다. 놈이 우리 위치를 다 알아. 이건 함정이야. 젠장. 모두. 차정훈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공장 입구의 낡은 변압기가 거대한 불꽃과 함께 폭발했다. 쾅. 모든 조명이 꺼지고 공장은 암흑천지가 되었다. 으악. 저격수 피격. 저기다. 암흑 속에서 야간 투시경을 쓴 리태문의 부하들, 그가 북에서부터 데려온 마지막 충성 분자들이 뛰쳐나왔다. 교전이 시작되었다. 류하나. 움직이지 마. 강지혁이 어둠 속을 향해 권총을 쏘며 2층에서 뛰어내렸다.
강지혁. 어둠 속에서 누군가 류하나를 덮쳤다. 리태문이었다. 그는 야간 투시경을 쓰고 있었다. 드디어 잡았군, 이 반역자년. 그가 그녀의 머리채를 잡고 끌고 가려던 순간 강지혁이 그를 덮쳤다. 세 남녀가 빗물이 새어 들어오는 공장 바닥에서 뒤엉켰다. 내 놈. 강지혁. 내 놈 때문에. 리태문이 단도를 뽑아 강지혁의 어깨를 찔렀다. 크역. 죽어. 둘 다 죽어. 리태문이 피에 미쳐 날뛰었다. 그는 더 이상 장교가 아니었다. 모든 것을 잃은 짐승이었다. 그가 단도를 강지혁의 심장을 향해 내리찍으려는 순간 탕! 총성이 울렸다. 교전 중이던 국정원 요원의 총성이 아니었다. 아주 가까운 곳에서 고막을 찢는 듯한 소리. 리태문의 몸이 뻣뻣하게 굳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자신의 가슴을 내려다보았다. 붉은 피가 배어나오고 있었다. 그의 뒤에 강지혁이 떨어뜨린 권총을 든 류하나가 서 있었다. 그녀의 팔은 떨리지 않았다. 내내기는. 그녀가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너랑 한 게 아니야. 리태문은 두 사람을 번갈아 노려보다가 거품 섞인 숨을 내뱉으며 쓰러졌다. 모든 것이 끝났다. 1년이 흘렀다. 서울의 한낮은 눈부시게 평화로웠다. 그날 밤 인천항의 총성은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다. 차정우는 리태문의 시신을 수습했고 부상당한 강지혁과 류하나를 보호했다. 리태문의 죽음으로 류하나의 자산 가치는 사라졌다. 그녀는 마침내 완벽한 민간인 류하나가 되었다. 강지혁은 그날의 부상으로 어깨에 흉터가 남았지만 707에서 배운 기술로 작은 보안 컨설팅 회사를 차려 그럭저럭 꾸려나가고 있었다. 그들의 작은 오피스텔. 류하나는 더 이상 악몽을 꾸지 않았다. 그녀는 창가에 서서 낯선 서울의 풍경이 아닌 창틀에 놓인 작은 화분에 물을 주고 있었다. 다녀왔어. 강지혁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다. 그는 넥타이를 풀며 지친 기색으로 그녀에게 다가왔다. 왔어? 류하나가 돌아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그늘 대신 낯선 평온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오늘 병원 다녀왔어.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강지혁의 손이 멈칫했다. 다리, 아직도 아파? 류하나는 대답 대신 식탁 위에 놓여있던 작은 종이 한 장을 그에게 내밀었다. 그것은 군사작전 계획서도 정보 보고서도 아니었다. 조그맣게 산부인과라고 적힌 병원의 진료 확인서였다. 강지혁은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받아들었다. 그리고 그의 눈이 종이의 한가운데 박힌 두 글자에 고정되었다. 임신. 그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의 어깨가 707의 그 어떤 훈련보다도 리태문의 칼보다도 더 격렬하게 떨리고 있었다. 강지혁. 류하나가 그의 얼굴을 감싸 안았다. 그제야 그는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다. 이게 지뢰밭에서 한 내기. 류하나가 그의 눈물을 닦아주며 희미하게 웃었다. 기억나? 내가 이긴다고 했는데. 아니. 강지혁이 그녀를 끌어안았다. 그의 손이 조심스럽게 아직은 아무런 변화도 없는 그녀의 배를 감쌌다. 아니. 우리가 이겼어. 그는 그녀의 배에 그리고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추었다. 귀순. 결혼. 그리고 임신. 지옥 같은 비무장지대에서 한 여자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외쳤던 그 허무맹랑했던 도발. 그 잔인했던 약속이 마침내 이 평화로운 서울의 한복판에서 그들만의 약속의 땅에서 이루어졌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안고 창밖으로 펼쳐진 도시를 바라보았다. 세상은 여전히 위험하고 보이지 않는 지뢰들은 곳곳에 숨어 있을 터였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두렵지 않았다.
그들은 함께 가장 어두운 지뢰밭을 건너왔고 마침내 그들만의 가장 빛나는 승리를 손에 쥐었으니까. 오늘도 요지경 사연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